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서울국제우주항공방위 전시회 아덱스 2023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적인 무기업체들이 대거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데요. K방산의 위용과 한층 밝아진 수출 전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한 북한산 무기들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침공용 땅굴에 이어 패러글라이딩 침투술도 북한이 전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고공 강화 시범부터 유명한 블랙 이글스의 묘기 비행 등 전 과정을 직접 참관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대통령 지금 내려오는 고공강화 시범을 보고 계시고요. 아주 날씨도 좋은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내리고 있는 우리 전사들 모습이고요. 역시 어제는 또 블랙 이글스와 함께 헬리콥터의 편대 비행 시범도 있었고, 네, 수리온, 마린온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산 헬기들이, 전투 헬기들이 지금 상공을 날아가는 모습. 이게 블랙 이글스 비행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정말 공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제 문성묵 센터장님은 직접 또 중계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예. 자, 2년마다 열립니다. 경년제로 열려서 서울 아덱스 벌써 14번째가 됩니다. 영어 약자를 풀어보면 서울 항공우주방위 전시회입니다. 자, 어떤 행사인가요? 예, 14번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996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 에어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공군 항공전시와 지상전시가 구분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통합이 돼가지고 아덱스라는 이름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열렸으니까 2021년에 열렸고, 네. 이제 올해 14번째 전시회인데 글자 그대로 K방산 세일즈의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역대 최고예요. 네. 참가업체를 보시면 35개 나라 55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참가국과 업체 수가 확 늘었고요. 예, 이게 뭐 대단히 늘어났고요. 부수도 2,300여 개고, 그다음에 71개국 208명이 초청됐습니다. 항공기 65대, 지상장비 35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게 방산 수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담액이 250억 달러 정도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도 29만 명, 17일부터 22일까지인데 앞부분은 방산 관련 인원들을 위한 전문 전시고, 네, 뒷부분은 국민들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치하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위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입니다. 네, 윤 대통령 저렇게 이제 뒤까지 돌아보면서 전시물들을 직접 소개했는데 일일이 다 그 이름 재원까지도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례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모든 게 폐허가 됐던 것이 우리나라가, 네, 불과 7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그야말로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고 지금 FA-50 그 비행기는 수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고등훈련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 지대용 미사일도 있고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주포가 됐고 네, 폴란드도 수출. 그다음에 흑표 전차는 K2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천무 로켓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에서도 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질 그러한 무기들을 우리나라가 직접 제작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해서 호평받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계적인 무기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앞서도 문성국 센터장이 소개했지만 항공기가 57종, 지상장비 35종이 소개됐는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국산 전투기 KF-21입니다. 이게 일반에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KF 그러면 코리아 파이터, 한국형 전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라매. 네, 우리말로 이제 보라매라고 하는 애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요 무장 뭐 이게 이 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하 1.8의 최대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속의 1.8배입니다. 그다음에 탑재량이 7.7톤으로서 무장을 보시면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항공기의 장점은 능동식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어려운 레이더 어떤 레이더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동시에 포착을 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약간 있는. 이지스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A사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A사 레이더를 미국에서 우리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스스로 개발을 했지요. 그 외에 적외선 추적 장비들도 있고 통합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4.5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6 전투기가 주력인데 이걸 앞으로 대체할 우리 미래의 전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아마 이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발전될 겁니다. 네. 자, 현존하는 최고의 장갑차, 미래형 장갑차라고 불리는 레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그 축소 모형, 실물 이 탱크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다 독일을 제쳤고요. 호주가 아주 탐복해서 2조 676억 원의 계약을 따낸 그야말로 K방산의 효자죠. 어제 혹시 축구 보셨어요? 아, 봤죠. 베트남 6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우리나라 축구팀을 붉은 악마라고 하는데 독일은 축구가 뭐 월드컵에서도 여러 번 우승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일 축구팀은 전차 군단이잖아요. 그야말로 전차, 탱크 하면은 독일이다. 2차 옛날에 대전 그 때부터. 2차 대전 롬멜 장군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프라모델 같은 것도 저희 때 유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호주가 전차를 도입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땄어요. 네. 그 계약 규모가 무려 24억 달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다르지만 3조 가까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2조가 훨씬 넘는 거죠. 그런데 어디랑 경쟁을 했느냐? 전차 군단 독일하고 경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심지어 저 기사를 보니까 독일이 제시한 가격보다 우리나라 전차가 더 비쌌대요. 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벤츠가 우리나라 현대차보다 더 싼데 현대차를 호주에서 선정했다. 현대차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성능으로 압도한 전차가 우리나라에서 독일을 제치고 지금 생산되고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앵커께서 레드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레드백이 뭐지? 이제 빨간 뒷자리인가 뭐 이런 빨간 생각을 가방인가 생각도 되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레드백이라고 한 것이 거미래요. 아.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 그래서 이름도 레드백이라고 한 이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상 쾌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대파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한화가 개발했는데 이제 호주 정부가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 거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났으면 거의 다 이제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레드백을 만든 곳이 말씀드린 대로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 회사들입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레드백뿐 아니고 한화에서는 그야말로 뭐 종합 선물 세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신무기들을 한국산 신무기들을
대거 선보였어요.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화그룹을 방산의 종합 회사로 기업으로 이제 육성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 하에 지금 여러 기업들 통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주 무기, 지상 무기, 또 최첨단 무기 체계를 모두 이번에 한화 부스에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선 그 우주 위성 3종 또 지상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3종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이 주 야간으로 악천 외에도 고화질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격 고도 상층부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라고 그러죠. LSAM으로 예, LSAM 레이더도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KF-21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라매. 네. 예, 보라매의 엔진이 F414 엔진입니다. 아. F414 엔진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기술 그 보증에 따라서 이제 한화가 이걸 생산했는데 엔진 네. 그것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네. 차세대 한국형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이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 이것도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군요. K9 자주포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무기고요. 전 세계의 이 포병 무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9 자주포가 이제 지금 머물른 게 아니라 앞으로 완전 자동화 또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 그래서 미래 모델을 보여주는 네. 그런 것인데 나토 규격을 충족하는 수출용 장약 그리고 유도 기능을 탑재한다 그래요. 155mm에. 예. 그렇게 되면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함께 포함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그 남의 무기, 소총을 들고 싸워야 했던 나라가 70여 년 만에 저런 무기를 직접 만들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파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아덱스 2023 개막에 맞추듯이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죠. B-52가 아덱스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전에도 왔었지만 그전에는 비행 훈련만 하고 갔거든요. 자, 두 가지 특징. 핵무기를 실었느냐. 실었다는 분석이 많고요. 착륙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B-52 굉장히 유명한 폭격기 아니겠습니까? 바머. 그런데 이 B-52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투기 중에 아마 제일 큰 전투기일 거예요. 네. 그렇게 제일 크니까 뭘 많이 실을 수 있습니까? 폭탄. 바머니까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 네. 무려 폭탄을 31톤이나 실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폭탄 중에 뭐 이런저런 폭탄도 있지만 핵폭탄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기이다. 메가톤급 수소폭탄이 4발이나 실리네요. 그러니까 B-52가 한 대가 이렇게 딱 뜨면요. 웬만한 나라가 다 갖고 있는 전력보다도 더 강력한 전력일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착륙을 한 적이 없다.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USFK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산 공군 기지나 다른 그 미군 공군 기지에 B-52가 왔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밝히지 않는다고. 네. 그만큼 B-52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여태까지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비밀로 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전략 자산인데 이번에 이 아덱스에 그 B-52가 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행사장에서 전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착륙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처음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지금 북한이 핵무기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북한의 무기가 뭐 팔레스타인에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B-52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게 했다는 거는 북한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6.25 전쟁 당시에 북한이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유엔군의 제공권이었거든요. 네네. 특히 뭐 융단 폭격 여러 번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B-52는 말씀하셨듯이 가장 강력한 폭격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지난 4월 달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고요. 네. 워싱턴 선언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가시적 정례성에 따라서 전개하겠다. 최근에 항공모함이 왔었고요. 네. 지금 B-52 그다음에 이제 B-1B도 이번에 전시가 되는데 예. 그래서 금년에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데 아마 김정은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자, 최강 전투기가 또 있죠.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입니다. 서울 아덱스를 통해서 4년 만에 그 위용을 공개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만 2차례나 비행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F-22의 그 속도가 말이죠. 마하 2.5예요. 음속의 2.5배입니다. F-21이 1.8이니까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산 공군기지에서 만약에 뜨면 평양 김정은 집무실까지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10분 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날아가서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윤 대통령이 한국을 핵무기를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F-22인데 결국 이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B-52와 함께 강력한 우리의 역량을 북한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사전에 만남 전에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B-52도 착륙시키고 F-22 랩터를 2번이나 보낸다는 거는 꼼짝 마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그런 도발을 한다면 특히 이제 하마스식 이 공격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실내에 마련된 부스들뿐 아니라 야외 전시장도 직접 일일이 둘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에는 플라모델이 있고 밖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전시들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물 모델들을 전시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저 마린온입니까? 그 헬기 앞에서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리온인지 마린온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아마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저 전차가 방금 그 레드백 같기도 하고요. 레드백은 보병용 장갑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지금 보라매가 아닐까? KF-50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일일이 다 직접 보면서 네네. 설명도 듣고 질문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품질과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독일 군단 전차를 아주 잘 비유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독일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계 평화 탈냉전 이후 독일이 그런 방산 역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기 때문에 네. 저렴한 가격 또는 가성비라고 얘기하고 적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무기의 수출 전망과 함께 경제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K방산, 이 무기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직접 그 얘기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다.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 자, 이런 얘기는 정상들이 그 대통령에게 자꾸 한국산 무기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핸드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 최근에는 BTS 같은 K컬처 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특히 유럽, 나토 같은 데 가면은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가가지고 우리 K2, 뭐 K9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러는 게 아니고 먼저 상대국의 정상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입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성능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니까 방산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소총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바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런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로부터 반세기 만에 우리가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한 K방산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세계 굴지의 업체들을 모아놓고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근데 늘 보는 거지만 참 대단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공 낙하 시범을 보이죠. 고도 2,000km에서 자유낙하로 내려오면서 일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는데 네, K방산의 힘. 그렇습니다. K방산의 힘이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블랙 이글스 장면 나오잖아요. 이게 블랙 이글스의 역량은 뭐 전 세계적입니다. 국제 에어쇼에 여러 번 참가를 해서 네. 우승 트로피를 여러 개 저게 받았습니다. 이제 수리온하고 마리논의 편대 비행이죠. 저 지금- 앞에 이제 먼저 KF-21이 가고요. 예.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 그 공중급이 KC-330이죠. 최근에 이번에 시그너스 시그너스입니다. 이스라엘 갔다 온 거죠. 그렇습니다. 공중급유가 목적입니다. 이 우리 공중 전력의 사열 모습을 보신 겁니다. 네. 자, 길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이 블랙 이글스가 사용한 K-50 고등훈련기, 골든 이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황금빛 독수리죠. 우리가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이게 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수련기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과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틈새 시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전투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훈련기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가 잘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골든 이글이 네. 그 가성비가 높고 그런데 품질도 뛰어나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항공기 보면 T자가 붙고 F자가 붙지 않습니까? F자는 전투기고요. T자는 훈련기입니다. 트레이닝. 네. 네. 그러니까 조종사를 기르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투기로 훈련을 못 하거든요. 네. 이 T자 붙은 훈련기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T자가 붙은 훈련기 시장이 전 세계 이제 영국, 뭐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이런 그 훈련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T-50의 속도, 공중기동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최대 속도가 마 1.5면 예, 1.5니까 음속이 1.5. 훈련기 치고 KF-21에 거의 근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확장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T가 아니라 FA50이라는 게 FA5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T-50을 기반으로 전투기를 개조한 겁니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예, 전투기를 개조를 해서 FA50이 필리핀에 수출이 돼가지고 네. 필리핀에서 그 게릴라를 제압하는데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신인민군 게릴라 그렇습니다. 제압이에요. 그리고 폴란드에도 수출이 됐어요. 폴란드가 대만족입니다. 유럽 상공을 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F-16 같은 거를 지금 수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가격도 고려해 봤을 때 FA50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미국 훈련기 대체하는데 T-50이 선정될 가능성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종다양하게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있는 데다가 네. 납기 빠르지 또 AS 성능 좋죠. 좋지. 예, 그럼요. AS 좋고. 그럼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기술 이전과 함께 현장에서 생산합니다. 그럼 그 나라의 이 산업, 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한화 방산 계열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뿐 아니라 현대 로템, 카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들이 우리 우주항공분야의 차세대 기술력을 이번에 또 대거 공개하죠? 그러니까 한화는 한국 화약을 줄인 말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옛날부터 한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회사였는데 그런데 한화가 최근에 한화오션을 인수했어요. 옛날 대우조선해양.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화그룹은 육해 공군을 망라하는 대표적인 방산 종합 그룹이 됐어요. 네. 공군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런데 한화뿐만 아니라 로템은 장갑차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고 카이는 말 그대로 전투기, 헬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됐고 그다음 이제 LIG 넥스원은 유도탄도 만들고 네. 각 회사가 지금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회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덱스의 A가 에어로스페이스, 즉 우주의 항공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덱스의 A가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우리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세계 5대 우주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될 항공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 들어있는 이 우주항공청 설립 공약,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아주 중점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된 게 작년 11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17일에는 관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기부에서 만들었거든요. 제정안을. 그다음에 그 제정안이 4월 4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제출된 게 4월 6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빨리빨리 차근차근 이 진행이 쫙 됐는데 4월 6일 국회로 넘어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6개월이 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10월 중순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는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립할 일인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을 일인가? 전 굉장히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이게 그다음 뭐든지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다의 시대도 지나갔고 항공의 시대도 지나갔고 우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우주의 시대를 빨리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뭐 유인 우주선을 띄운 거는 벌써 오래됐고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내리고 자 우주항공청 하나 못 만드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좀 맹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 LTV라는 게 공개됐습니다. 시험 발사체 미사일인데요. 지난 3월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해서 소형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확보했다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방금 언급을 했지만 이게 민과 관이 통합을 해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관이 정부가 주도를 했다면 앞으로 민이 주도하는 그런 우주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 뉴 스페이스를 스페이스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서 개발한 이 저궤도 이 발사체입니다. 네네. 이것도 지난 3월에 이 브라질에 있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 발사했는데 시험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죠. 예, 그래서 위성과 지구 사이까지 올릴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거든요. 사실 소형 대략 한 500kg 이하의 소형 이 위성들을 탑재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사체입니다. 이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성을 올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필요가 있는 이 주문을 받아서 발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이 성공이 다른 경쟁 기업, 선진국 기업보다도 앞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빛 TLB가 진즉 이렇게 발사에 성공했는데도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해놓고 진전을 시키지 못하는 데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빨리 좀 정부, 정치권도 그렇고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문성목 센터장,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때 사용한 북한제 무기들이 속속 그 실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땅굴 기술에 이어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하마스의 패러글라이딩 침투술도 북한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아랍 민족을 멸살시키고도 남을 핵 화약고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이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저놈 높은 우리 공화국을 감히 비방 중상한 데 대하여
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노획한 하마스 무기들을 확인한 결과 북한제 F-7 로켓이 또 나왔고 북한제 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도 발견이 됐다. 호주의 군사 자문 기업이 밝힌 내용이네요. 호주의 자문 기업이 밝힌 내용인데 이제 그 F-7이라고 전번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7호 발사관을 수출할 때는 F-7이라고 해서 팝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무기가 이제 저 공개된 무기 중에 빨간 원안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가리키는 게 이제 F-7 7호 발사관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원래는 그 AK-47을 개조를 해서 그거는 자동보총 58식 자동보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8식 자동보총도 저 하마스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여러 전문 기관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유입이 된 경로가 대체 뭐냐? 이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란에 밀수출했던 무기들이라는 설, 또 북한이 직접 밀수출을 한 게 아니냐는 설. 자,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양쪽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에는 뭐 이미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그냥 계속 무기 지원을 해왔고 네. 상당한 양이 북한 무기가 가 있고 또 이란의 지지를 받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를 이란을 통해서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갔고 네. 또 북한 여러 공작원이나 이제 밀수출꾼들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직접 접촉해서 팔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북한은 돈이 되면 정부군에도 팔고 그와 싸우는 반군에도 파는 나라니까 일단 돈이면 다 되는 거니까 저렇게 중동이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노다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선박들을 검색을 하는 이유가 저런 것들이고 이제 마약도 찾겠다는 목적이지만 육로로 해서 갈 가능성은 없는가요? 이란의 같은 경우에는 수송기가 떠서 이란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수송기가 평양 비행장에 내리면 이제 위성에서 다 보고 네. 그거를 이제 언론에 제보할 때는 제보를 하고 그러는데 뭐 철로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선박하고 항공으로는 충분히 갑니다. 아, 고가 무기는 뭐 이란 수송기로 실어보낼 수도 있겠네요. 고가 무기는 미사일 같은 것은 이란 수송기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다 말씀이셨고요. 이런 북한제 무기들을 중동 아프리카 무장 세력이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선 깔라슈니코브라고 해서 AK-47 러시아제 무기의 그 복사본인데 58 자동보총이 그런데 무기값이 러시아제의 40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AK-47인데 그보다 훨씬 싸게 만든다. 그렇게 싸게 만들고 싸게 팔고. 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나가면 지금도 나가면 북한집 무기들이 있는데 신통한 거는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녹이 슬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중동 나라들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쨌든 가성비가 있고 또 북한이 그런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수출을 하고 싼 값을 하니까 뭐 거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북한제 무기가 가장 인기가 있는 무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들었던 얘기는 M16 같은 경우는 진흙이 들어가거나 정글에서 물이 묻으면 이게 안 나가는데 네. AK-47이나 이 북한 소총 같은 경우는 그걸 꺼내서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털고 쏘면 나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제 무기나 한국제 무기들은 너무 정밀하게 만드니까 이게 유격이 없다 그러나요? 어떤 간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산권 무기들은 좀 약간 대충대충 만드는 감이 있어서 그냥 모래에 있던 것도 툭툭 털고 진흙에 있던 것도 물에 씻어서 쏘면 나가거든요. 심지어 부품수도 좀 적고. 부품수도 아주 적고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만든 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배움이 덜한 사람들도 쉽게 조립도 할 수 있다. 쉽게 그냥 30분이면 총을 쏠 수도 있고 쉽게 조립도 할 수 있고 그런 무기가 북한제 소총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쓴다고 미국의 언론 VOA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는데 이거 이례적이네요. 뭐 이 이스라엘 대사가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거가 없이 그 어떤 정보가 없이 저런 말을 할 리는 없는 거고 네. 이스라엘 대사가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이제 인터뷰에서 저 밝힌 내용인데 저게 이제 이란에 이미 오래 갔던 무기가 넘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하마스에 직접 갔을 수도 있다 그런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대사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미국 방송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한글로 방 122라고 그 한글로 쓰여진 문구가 적힌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나왔습니다. 서해에 침몰했던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를 건져보니까 이런 식의 표기가 나와서 이걸 지금 북한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이라고 우리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방사포라고 그러거든요. 방 122라는 건 방사포탄 122mm 방사포탄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경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북한제 무기라는 실질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네. 한글로 쓰는 건 우리나라하고 북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다연장 로켓이나 영어로 영어로 쓰는데 북한은 방사포의 줄임말로 방이라고 쓰고 옆에 122mm 이렇게 쓴 거니까 북한제 무기라는 명백한 증거고 F7이라는 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좀 자막으로 나오는데 RPG-7 7호 발사관의 북한식 수출 이름이 F7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그 젊은 분들 표현으로는 빼박 증거가 되는 거네요. 빼박 증거입니다. 네. 자, 북한 측은 매체를 통해서 묵은본 자작 낭설이라면서 딱 잡아떼고 있는데 많이 보던 수법이에요? 북한은 뭐 천안함도 딱 잡아댔고 뭐 딱 잡아떼는 데는 북한만한 명수가 없는 거고 네. 사실은 뭐 북한이 자기가 지금 이것을 자기네가 했다고 만약 인정을 하면 지금 하마스가 들어가서 뭐 여성들, 애들 납치하고 직접 조준해서 살살해서 세계의 공분을 산 건데 이런 것을 자기네하고 연결시키는 건 이건 무슨 음흉한 음모가 있다. 네. 이러면서 지금 발을 빼는 건데 뭐 북한이 저런 일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보았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매체들은 엉뚱하게 캄보디아의 미국 불발탄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화제를 돌리는지 이게 내부용이다 보니 얘기 많아요. 뭐 내부용인 것보다도 사실은 그 뭐 캄보디아 전쟁 끝난 지가 이미 50년이 넘었는데 네. 저런 것까지 끌어내서 갖다 댄다는 게 구실이 굉장히 좀 구차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저런 걸 하면서 왜 뭐 이런 걸 뭐 우리가 뭐 하마스가 했다고 왜 그러느냐. 네. 뭐 그때 뭐 폭탄으로 몇백만 명이 죽었다. 이게 50년, 60년 전 소리를 지금 갖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에 맞설 충분한 명분이 없으니까 저게 50년 전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발탄 얘기가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나는 뭐 모르고 니네들이 과거에 한 거가 이런 거 있었잖아. 뭐 네. 그런 식이네요. 그게 50년 전 얘기입니다. 네. 네. 이번에 발견된 F7의 겉모양은 북한이 과거 열병식들에서 선보인 무기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직접 한번 그림으로 비교해 보시죠. 당과 수령의 부름 앞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의 대답소리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는 일당백 무쇠 주먹 부대의 발구름에 번개가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북한 병사들이 쳐들고 가는 게 그게 RPG-7 아닙니까? 7호 발사관입니다. 로켓 프로펠드 그리네이드. 네, 그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F7이라는 거죠. 로켓 추진 수리탄이라는 소리인데 네. 저게 이제 수출명이 F7이라는 거죠. 북한 말로는 7호 네, 발사관이라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냥 빨간 테두리까지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것도 빼박하게 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이게 이 근접전 네. 혹은 국지전에서 아주 유용한 무기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게 사실 탱크를 잡는다고 나왔는데 탱크만 잡는 게 아니라 장갑차도 잡고 트럭도 잡고 이게 담벼락 뒤에 있는 적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중동 나라들 쪽에서는 저걸 뭐라 그러는 거면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그럽니다. 아, 저게 알라이 요술봉입니다. 그냥
헬기도 어떤 때는 잘하면 소말리아에서 헬기를 저거로 잡았거든요. 실제로 그때 소말리아에서 떨어진 미군 헬기가 블랙 호크 다운이 네, 그건가요? 그거가요. 저 북한제 RPG-7 같은 걸로 쏜 거거든요. 그건 중국제나 러시아제 같은데 저게 이제 북한군의 한 개 분대 하나씩 한 명이 저걸 메고 다니거든요. 저거는 뭐 그냥 어쨌든 강력한 수리탄을 먼 거리까지 정확히 조준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저걸 알라이 요술봉이라고 그럴 정도로 다용도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색깔은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형은 분명히 매우 흡사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잡아떼는 이유, 자, 이걸 더 못 팔게 될까 봐 그러나요? 어쩌나요? 북한이 잡아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하마스 같은 극악한 집단을 왜 우리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를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우리를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는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전면부인 이력을 하나 소개해 보죠.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북한산 지대지 미사일 등을 실은 화물기가 태국에서 납포가 됐는데 북한은 그때도 딱 잡아댔어요. 그 비행기가 사실 이란으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불시착을 한 겁니다. 네. 불시착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 있었고 그걸 이제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북한이 그때 딱 잡아댔거든요. 근데 속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또 받으려고 했던 나라는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속이. 35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고가의 물건들은 이란제 수송기를 통해서 많이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돈으로 안 받고 우리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하니까 속은 또 쓰렸을 것이다. 속은 얼마 쓰렸겠습니까? 저게 얼마 고가의 무기들인데 저희 그냥 큰 돈이 날아갔으니까. 근데 북한으로서는 저걸 이란하고 중동 문제 계속 그러니까 이란도 제재받고 북한도 제재받는 나니까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 하고 딱 잡아댄 얘가 이 태국 비행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가방에서 보석 드는 거 찾아와가지고 당신 거냐고 하는데 아니라고 할 때 심정할 것 같은 거네요. 그것이 똑같은 거죠. 네네. 네. 자,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분석한 뒤에 이번에 사용된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침투 방법이 북한이 무기와 함께 하마스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에 전술 쓴 걸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여러 정황들을 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저렇게 넘어가는 거, 뭐 땅굴, 무기, 전략 전술 이 모든 것이 북한 교리하고 작전 교리하고 너무 흡사한 것들이 많다. 저게 이제 2006년에 김정은이 보는 데서 김정일이 보는 데서 했었던 청와대 침투 패러글라이딩 훈련도 저런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저렇게 들어와서 청와대 모형을 폭파하는 특공대의 모습을 북한이 바로 텔레비전에서 공개를 한 그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모습이 이번에 하마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북한에서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2006년에 했을 때의 모습인데 네. 이번에 이스라엘 그 농장 습격할 때 그림이 똑같은 거죠. 네. 네. 자,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이 기습 공격을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부대에 보내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궁금증, 두려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북한이 선생격이니까 자, 더 이 고강도 도발을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북한은 화력도 훨씬 세고 저런 패러글라이딩도 훨씬 많고 네. 뭐 AN2라고 해서 수송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저 증거들을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그 어떤 감시 과학화 장비들을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로 되는 건 뭐냐면 9.19 합의입니다. 우리가 사단 무인기나 군단 무인기나 높은 데서는 물론 찍지만 그런 것들이 군사분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떤 도발 기도들을 사전에 봐야 되는데 9.19 합의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우리 정말 북한보다 몇 배 우세한 공중 정찰 자산들이 손발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이라도 좀 해서 좀 효력 정지해가지고 우리가 적들의 어떤 기도 같은 것을 미리미리 알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자세히 이걸 한번 다룰 텐데 네. 다음 시간에 개성공단에서 네. 북한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예. 그중에 일부가 하마스로 넘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예. 그런 설이 있고 확인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개성공단이 불법 무기 수출의 하나의 소굴처럼 된 거네요. 우리가 들여가는 설비, 우리가 들여보는 원부자재 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만들었다는 여러 가지 첩보들이 중첩돼서 계속 넘어왔댔거든요. 저걸 만들어서 결국은 뭐 청와대 습격작권 같은 것도 쓰려고 하는 거고 예. 이번에 하마스에도 저런 것들을 가서 알려주면서 이런 방법으로 침투를 하라. 이것들이 다 결국은 개성공단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이건 한번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네. 자세히 한번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영환 특별보좌역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